안녕하십니까. YJ금융의 정석, 여전히 실전편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얼마 전에 7을 마치고 8번째 8편으로 넘어온 YJ입니다. 네, 8-1이고요. 8이 전반적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번에 상장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뒤지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파트 1, 2 이렇게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파트 1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파트 1은 투자 구조랑 주요 계약 조건이랑 전반적인 것들을 봤고요. 어쨌건 요거에서 좀 약간 주요 대체 투자의 리스크 팩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줘서 이번 거 지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투자 설명서의 경우는 또 대체 투자 공부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거는 물류센터 3개를 가지고 있는 건이고요. 휴스턴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그리고 템파에 있는 페덱스 물류센터,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이렇게 3가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가시죠. 내용 볼 건 없고요. 소스가 이 투자 설명서다 라는 걸 썼고, 이번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생각보다 예쁜 자료, 깊은 내용보다는 이미지화로 된 예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참고했으니까요. 혹시 공부하실 분은 투자 설명서랑 홈페이지 둘 다 보시, 홈페이지를 먼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리는 잘 돼 있고 더 많은 내용은 투자 설명서에 들어있긴 하고요. 네, 일단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개별 딜에 대해 깊게 이번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금 조달 구조고요. 지금 1차 유상증자를 통해서 3호 자금 약 702억 원 및 중순위 520억을 재원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1호라는 녀석의 지분 주권 100%를 취득했대요. 이게 지금 스텝 1이겠죠. 스텝 1. 스텝 1 여기죠. 스텝 1에서는 지금 여기죠. 지금 프리-IPO 그러니까 지금 3호 방식이죠. 3호 방식으로 702억을 주순순위 대출 520억 해서 1222억 원을 1차로 조달했어요. 기존에 지금 IPO 하기 전에. 이 돈으로 자리치에 돈을 넣어서 지금 2개를 산 거죠. 템파에 있는 페덱스랑 휴스턴 아마존 2개를 샀고, 이게 자리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각자 알아서 대출이 지금 한 500억 주면 템파 샀으면 여기 대출 한 600억 좀 있겠죠. 그래서 대충 자산은 한 1100억 쯤 되는 자산일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에쿼티를 저희가 728억을 넣었다면 론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 한 850억 느낌적으로, 그러면 한 1550억 이 정도 규모의 총 자산을 가진 그런 물류센터를 에쿼티를 산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제 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1차 IPO를 했으면은 2차 했을 때는 중순위 대출은 갚아버리죠. 항상 금리가 높은 일시적으로 브릿지 성격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중순위 대출은 보통은 IPO 할 때, 공모할 때 많이 모으면은 모은 돈 중 일부로 중순위 대출은 갚아버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 자산 USS를 사는 방식이죠. 이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고, 이제 스텝 2 당산 근본 공모 청약을 통해 751억을 모집한대요. 그리고서 갚고 사겠죠.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물류센터를 투자한 또 17-1 리츠. 아니죠. 이거는 리츠가 아니라 부동산 펀드죠. 펀드네요. 펀드를 사네요. 이번에는 펀드의 수익증권 48%를 취득하고 중순위 대출 차입금도 갚을 거래요. 그러면 751억 원으로 중순위 대출 520을 갚으면 한 200 얼마 남겠네요. 200 얼마로 지금 미래에셋 맵스 미국 17-1호 펀드의 수익증권 48.6%를 살 거예요. 보시면 이번 스텝은 청약, 기관 개인 청약을 해서 그 돈으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 돈으로 중순위 대출 520억을 일단 갚았어요. 없어졌죠. 중순위 대출이 없어지고 남은 돈으로 231억이 남았죠. 그걸로 자리치 지금 일부 증자랑 이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231억이니까 자리치 증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리치 증자에서 대출을 갚았나? 일단 제가 이번 스텝에서의 메인 플로우는 추가적인 231억 원으로 이쪽 펀드 지분 48% 사는 거죠. 맵스 미국 17-1호라는 펀드의 지분 48.6%를 사는 거고요. 그거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물류센터하고 48%가 231억이면은 펀드 100% 기준으로는 대충 500억 되겠죠. 500억 될 거고, 그러면 론은 한 600억 좀 모았을 테니까
대충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물류센터 할 걸로 보여요. 그럼 대충 느낌상 인디애나폴리스 께 뭐 한 1,100억, 대충 템파께 아까 요 대충 1,100억이었죠. 1,100억. 그리고 휴스턴 아마존 께뭐 한 1,500억, 1,550억 등 되고, 얘네는 100%씩 가지고 있고 인디애나폴리스 거는 48% 지분을 보유한 그런 리치가 되겠네요. 구조가. 네. 투자 자산 위치고요. 요거는 무슨 PwC 발행 리포트를 쓴 거래요. 보시면은 PwC 발행 부동산 동향 리포트에 Emerging Trend in Real Estate 2021. 이건 한글로 읽을게요. 네. 숫자 영어로 읽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죄송해요. 말이 길어지면 별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기존의 연락한, 기존의 유명한 누구나 아는 대도시들, 이쪽이 이런 기존 미국의 핵심 도시의 경우 인구 감이 계속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주 및 사업 비용 증가, 그러니까 사는 하우징 관련 비용이라 실제 기업이 유지되는 뭐 세금 같은 기업 비용들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성장 도시로 인구 및 사업의 대이동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제 PwC의 이런 보고서가 있고, 이 보고서가 뭐 굳이 저희 이 물류센터 3건을 완전히 서포트하는 보고서는 아니겠죠. 네, 저희 물류센터를 위해 나온 보고서는 아니겠죠. 하지만 찾아보니 이제 이게 겹친다는 거고요. 신성장 도시는 아래 초록색 표기 도시들이며 대표적으로 휴스턴, 템파, 인디애나폴리스 권역이래요. 약간 뭐 그러긴 한데 너무 이렇게 물류센터의 3개 지역을 대놓고 썼네요. 대표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한 저희 물류센터가 3개 지역에 있으면은 대표적인 도시 한 5개 정도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한 3개 겹치게 약간 그렇게 저였으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딱 3개 써서 뭐 자신감이겠죠. 네. 그럼 결국은 빨간 도시들, 유명한 도시들 빨간 건 시애틀, 포틀랜드 잘 전 투자해본 적은 없어요. 시애틀이랑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LA,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뉴욕 있겠죠. 여기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여기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라고 좀 읽을 뻔했네요. 여기는 투자한 적이 없어요. 시카고랑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렇게 투자하는 기관 투자 입장에서 라스베가스, 이런 도시 유명한 도시죠. 이런 도시에서 초록색 도시로 간다고 하고요. 주로 있죠. 텍사스주가 세금도 싸고, 텍사스주가 그 약간 인구나 이런 회사 헤드쿼터의 개수가 늘고 있다고 옛날에 댈러스 뭐 투자권 때 그 자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댈러스,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있고요. 휴스턴이 주로 가스, 석유, 뭐 유전 이런 쪽 애들이 많이 있고, 댈러스가 이 텍사스 주에서 약간 뉴욕 같은 역할, 이렇게 뭐 만능캐, 뭐 이것저것 금융이랑 다 있는 곳이고, 여기는 좀 에너지 배열이 있고, 오스틴이 약간 여기 삼성전자 공장도 여기 있잖아요. 뭐 그런 IT 계열의 뭐 그런 쪽이 오스틴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중에 휴스턴에 있고요. 템파 있고, 템파 여긴 잘 몰라요. 올랜도주인데 여기 마이애미 있을 텐데, 마이애미는 빨간색이 아닌가 보네요. 약간 마이애미는 계속 성장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3개 지역이 물류센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있는 지역이 다 신성장, 뭐 이런 우상향하는 신흥 상승 도시다,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거나 트렌드가 우상향이면 기본적으로 뭐 약간 많이 얻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시장에서는 뭐 발버둥 쳐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우상향하는 시장은 어쨌거나 에버리지만 해도 같이 따라가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뭐 물류센터랑 100% 일치한다고 하면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나쁜 건 아닌 거죠. 긍정적인,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긴 하다는 얘기고요. 투자 자산은 이번에 그냥 간략히만 볼게요. 여기서는 구조나 이런 이번엔 금융 조건을 보려고 왔으니까요. 휴스턴, 페덱스 있고요. 페덱스의 등급이 뭔지 볼까요? 페덱스가 모회사 등급이 트리플 B네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모회사 등급을 쓰려면 임차인은 뭐 장기 임대차일 거잖아요. 11년, 10년, 14년. 이런 장기라는 거는 신용 등급이 있는 장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뭐 모회사가 AA 마이너 맞고요. 근데 임차인이 실제적으로 얘는 그대로 아마존이 하나 보네요. AA 마이너스다 보니까
11년이라는 계약 이행 능력이 뭐 꽤 있다, 꽤 있다라고 보면 너무 약하게 말한 거죠.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무슨 포스트, 독일의 약간 독일 우체국 같은 느낌의 회사, 국영은 아니겠지만 그 회사가 모 회사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국 회사가 아니라 페덱스는. 근데 그 녀석이 트리플 B가 아마 등급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임차인 신용 등급에 모회사 트리플 쓰려면은 모회사 보증 뭐 이런 개념이 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없다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대놓고 쓰면 안 되겠죠. 약간 아니면 뭐 이렇게 별표라도 해야죠. 모회사가 보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100% 자회사다 보니 모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식의 뭔가 말이 있던가, 아니면 뭐 모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놓던가.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러프한 자료고 디테일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1년차 NOI는 뭐 이걸 쓴 이유는 이 NOI가 결국 수익성 부동산이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부동산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뭐 메인이죠, 왕이죠. 그런데 보면은 뭐 딱히 뭐가 없네요. 인디애나폴리스가 이게 아까 48%가 이긴 건가요? 잠깐만요. 앞으로 가면은 인디애나폴리스가 48이네요. 그러면 이 돈의 한 뭐 50%쯤 우리한테 올 테니까 결국은 얘도 뭐 한 5밀리언, 5.0밀리언 우리한테 오고, 얘도 5.1, 얘도 5.6. 뭔가 알차게 3분의 1씩 구성을 했네요. 그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예. 예쁘게 구성했네요. 왠지 예뻐서 좋네요. 그리고 임대 면적이 다르네요. 오, 24,000, 6,600, 26,000. 오, 그러니까 보면은 면적이 월등히 높은데 얘네 둘이 중간계 면적이 작은데 생성되는 이익은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얘는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자산인가 봐요. 그것도 개별 자산 볼 때 그럼 이 템파의 페덱스 거를 좀 자세히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고요. 주요 임대차 조건을 떠나서 이게 요약, 아까 그 투자 설명서에 보면 앞에 뭐 한 1번부터 해서 30 몇 번, 40 몇 번까지 전체 내용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잘 안 읽어보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여기서 그래도 나름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대체투자나 이런 공부 목적 대체투자 업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뭐 물류센터나 오피스나 이런 거에서 나 뭘 봐야 되지? 뭐가 리스크지? 나 물어보면 쪽팔린데? 근데 뭘까요? 이런 고민하신 게 있다면 물어보는 게 사실 베스트죠. 쪽팔려도 물어보시라고 권해주십시만, 그런 거 하면서 겸사겸사 물어도 보고 또 파악도 하는 차원에서 이 투자 설명서의 그 앞에 요약 부분을 보면은 뭐 딴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래에셋 글로벌리 투자 설명서의 경우는 자세히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기 위해서죠.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 리스크야, 이것도 리스크야 해놔야 나중에 너네 리스크 고지 안 했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있지만, 그런 좀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는 그럼 다 발라낸 거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대체 투자를 담당한다면, 물류센터를 본다면 이 리스크들을 봐야겠구나. 뭐 그 중에 중요한 리스크도 있고 안 중요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볼 수 있는 리스크의 전체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 준다는 개념에서 체크 포인트라는 제목을 썼고, 이 주요 조건 부분이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만 일단 발췌해 봤어요. 일단 이건 임대차 조건 내용 발췌했고요. 임대료 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신용 등급 감안했을 때 임대료 상승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그러나 각 임차인의 신용량이 발생하거나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량하다는 게 무위험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량한 놈도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임차인 신용 리스크, 임차인이 디폴트 나거나 망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임대차 도중에 임차인이 망하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겠죠. 아무리 등급이 좋아도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리스크고, 그리고 여기 오타네요. 임대차 계약 끝나고 아까 15년, 10년 뭐 연장 말고 그냥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15년 2035년 9월에 끝났어요. 그리고서 신규 임대차,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고 사실 이 옵션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 이거 비워버릴 건데, 그러니까 약간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면은 계약 종료 시켜버린 다음에 더 좋은 너네 디스카운트 해주면 내가 여기 들어오고, 아니면 나 그냥 옆으로 딴 데로 갈 거야 라고 협박을 했을 때 임대인이 만약 힘이 없다면, 시장에 비어있는 물류수가 많다면 결국은 임차인은 연장 옵션을 쓰기보다는 어차피 계약 종료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겠죠. 그럼 그 계약은 뭐 훨씬 임대료가 낮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합법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점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경우로 가면은 사실은 임대료가 지금보다 낮을 수도 있고 뭐 높을 수도 있긴 하겠죠. 또 우리가 너무 우위면은 새로 올려서 체결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새로 체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변동성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바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뭐 그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상승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를 지금 다 나열한 거예요. 이게 리스크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가 예상 그대로 가지 않고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나빠지거나를 둘 다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을 투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포인트들이 있구나라고 좀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추가적인 임대차 계약 진행하지 않아. 그쵸? 아예 추가 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거는 새로 했을 때 협박받아서 엄청 싸게 하면은 현금으로 확 내려갈 수 있어야지만 그냥 새로 안 하고 나가버려요. 아예. 그럼 팍 비어버리니까 공실이 나니까 당연히 그거는 더 위험하죠. 텅 비어버리면 우리는 이자도 내야 되고 대출은 그대로 있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재반 비용도 내야 되는데 수입이 빵이면은 게다가 임차인이 하나기 때문에 나가면 있으면 100%고 나가면 빵 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디폴트 나겠죠. 운영 비용도 없을 거고 배당 제한 당연히 배당도 못 주겠지만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이자를 못 낼 테니까 뭐 결국은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나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리스크죠. 리스크. 그러니까 빵 프로가 아닌 모든 리스크를 나열한 거예요. 이게 확률이 높냐라고 말하면은 뭐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모든 리스크 팩터를 나열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 팩터에 다시 경중을 실무자들은 파악을 하면서 가면 되겠죠. 일단 모든 리스크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러니까 스터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주요 금융 조건이고요. 지금 이건 LTV 60. 네. 네,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쓴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요 만기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 보라고 금리. 네, 죄송합니다. 금리가 이거는 그냥 참고 차원에서 지금 현재 미국 투자권 하고 계신다면은 뭐 대략 미국 금리 궁금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 실무에 열심히 엮여 있고 미국 관련 금융기관과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는 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제 처음 스터디하거나 이제 배우는 분들은 당장 지금 제가 미국 물류센터를 했을 때 미국 물류센터 대출 금리가 몇인지 알 수는 없죠. 모를 거잖아요. 검색하고 안 나올 테니까. 그럴 때 이런 공시된 자료를 보면은 참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는 지금 대략 LTV 60이라고 그랬죠. 대략 LTV 60에 2.42% 5년으로 대출 금리가 그 정도구나. 2.13에 5년이구나. 그래? 게다가 추가적으로 국민은행 뉴욕 지점, 국내 은행의 미국 지점도 대출이 가능하네. 이것도 약간 뭔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개념, 이건 지금 약간 정보성,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선순위 계약 주요 내용은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은 현금, 이거 뒤에 제가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파이낸셜 커버넌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자 안 내면 뭐 디폴트라기보다는 이자 낼 돈의 뭐 한 1.2배를 항상 뭐 그러니까 매 체크 분기마다 체크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의 파이낸셜 커버넌트를 미리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다르겠죠. 이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저희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파이낸셜 커버넌트를 못 지키면은 배당이 1차적으로는 배당이 안 나올 거고 2차적으로는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생기니까 파이낸셜 커버넌트는 사실은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이낸셜 커버넌트가 약하면 약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 좋고 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이낸셜 커버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크 포인트가 많고 뭐 제한이 많을수록 더 미리 그러니까 이자가 더 뭐 빵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자는 훨씬 미리 뭐 체크 포인트를 주면은 뭐 좋죠. 그러니까 론 입장에서는 이런 커버넌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거고 에쿼티 입장에서는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 리츠는 에쿼티 투자자니까 에쿼티 관점에서는 파이낸셜 커버넌트가 좀 약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자료를 봐야겠어요. 그러면 캐시 수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열나 좋고 굿 상황이 노말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든지 배드로 갔다가 월스트로 간다고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일 수도 있죠. 10밀리언이 들어오다가 8밀리언으로 깎이고 5밀리언이 오다가 2에서 빵밀리언으로 간다는 이런 경우에서 결국은 저희 월스트의 경우에 만약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아무런 커버넌트가 없으면 월스트에만 이슈가 있는데 보통은 노말과 배드 사이에 한번 체크 포인트를 두고서 이쯤 가면은 아직 더 망할 아직 버퍼는 있지만 이쯤 갔을 때는 캐시 수입을 걸면은 이쯤은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회사 내에 현금을 유보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직 이만큼의 현금의 여유가 있지만 이거를 못 빼가니까 해당 회사에는 현금 리저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트리거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슈가 실제 이슈가 터지기 좀 약간 전에 그런 개념이 캐시 수입이고요. 뭐 트리거 피리어드, 뭐 트리거 걸린 시기니까요. 이 기간 이런 트리거 걸린 피리어드 동안엔 캐시 수입이 일어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단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캐시 수입을 현금 통제 기간이라는 단어를 쓴 거네요. 트리거 피리어드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템파권은 기한행위 상실 사유 발생 시 이거는 월스트 그냥 정말 끝단거니까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 딱히 에코티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고요. 파산 채무 불이행 시 이 두 개까지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건 아예 미리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월스트 상태에 그냥 그대로 나열한 거고. 3번 분기별 대빌드 7.5% 미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7.5%의 이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흐름을 항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으면 이슈가 터지는 건데, 근데 이 지금 템파 페덱스의 대출은 저희 요 현수리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금리가 2점 몇 프로 아니었나요? 템파 아까 다르네요. 일단 지금 제가 이게 수압 금리를 모르겠어서 대충 한 3%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라고 치면은 결국은 7.5%의 이자도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흐름이 매 분기마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 있단 얘기는 어차피 낼 거는 3% 이자밖에 없으니까 사이에 뭐 4.5%의 버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퍼 체크 포인트, 이게 바로 그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버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만 있으면 되는데 7.5% 이자 낼 돈이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낮은 돈이 있다면 그 즉시 캐시 수입, 그러니까 배당 제한을 하면서 자녀 현금을 전부 차주의 그 뭐 리저브 계좌에 쌓는다. 그럼 나중에 뭐 이슈 터지면 선순위 대주들이 이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런 거고요. 메덱스 인디애나폴리스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 체크 포인트는. 그리고 아마존 휴스턴은 뭐 되게 많네요. 이거죠. DSCR 1.2도 뎁 서비스 커버지 레이시오니까 원리금 지급액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지급액의 1.2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배. 아까 데빌드랑 개념이랑 좀 비슷하긴 하겠죠. 원리금 지급액이 뭐 100이면 120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보다 미치 결국 20%의 버퍼를 잡는 거죠. 20%의 버퍼를 가지고 사전 체크 포인트로 잡는 거고요. 뭐 LTV 75, LTV 75도 당연히 사전 체크 포인트긴 하죠. 그리고 아마존 또 임차인이 단일 임차인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시기적인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뭐 신용적인 체크 포인트로 아마존의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B 마이너 수준 이한지 미만인지 제가 단어를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요. 뭐 어쨌거나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하락을 하던 트리플 B 마이너스 미만, 뭐 더블 B급으로 가던 뭐 그런 정확히 보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어쨌거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사전 체크 포인트를 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내려가면 이 돈을 줄 그 힘이 없을 테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경우, 해지되면은 당연히 텅 비어버리니까 이것도 계약적인 리스크를 4, 5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 뭐 임대차 계약, 현금 흐름 창출 리스크를 사전 체크 포인트로 잡은 거죠. 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출 투자자 입장이라면 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공부할 수도 있고, 에쿼티 투자자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별로구나,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환경에 따라 장단점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 없는 거죠. 현금 유보 조건은 또 유보해야 되는 현금 뭐 있을까요? 뭐 캐펙스 비용 포함 뭐 이 정도를 항상 이 정도를 유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통제 기한은 발생되면 이제 이거는 평상시 제네랄리 1번이고, 이슈 터져서 사전 트리거 걸리면은 뭐 전부 다 유보한대요. 전부 다 유보. 그리고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유보금, 이건 되게 애매한 단어네요. 이거 모르겠어요. 계약을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2번은 뭐 당연히 2번이 사전적 유보고, 유보 조건이 없겠죠. 두 번째, 왜냐하면 사전 이슈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얘 이슈가 터지면 그대로 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한 방에 가는 거니까 현금 유보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트리거가 아예 없는 거죠, 얘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 어쨌거나 위에 뭐 많잖아요. 뭐 신용에 대한 이런 뭐 사전 트리거나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사전 트리거 터지면 대주의 재량으로 통제한대요. 예. 조금은 풀어줄 수도 있는가 보죠. 뭐 필수 비용은 또 지출해야 될 테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건들이 있고, 이게 뭐 이거를 현재 분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싹싹 발췌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본 개념은 아까 말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상황이라는 시점에서 모든 걸 수습하기 너무 싫으니까 한간 앞에 약간 사전 시점에 트리거 포인트를 잡고서 여기서 터지면 일로 내려가는 사이에 현금을 다 리저브해서 뭐 혹시라도 뭐 사건이 뭐 내려가다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려갈 경우 이 상황이 그냥 터졌을 때보다는 뭔가 리저브한 현금이 더 있어서 조금은 사건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대주를 위해서 만든 이런 장치인 거죠. 에쿼티 투자자를 위한 장치는 아니에요. 네. 그러고요. 리파이닝 리스크도 있죠. 그냥 리스크를 계속 열심히 진짜 다 나열했어요. 그래서 나름 뭐 좋은 것 같아요. 현순위 대출 만기 시점. 이거는 지금 아까 지금 저희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뭐 아마존이나 페덱스가 계약 종료 시점에 연락 싸게 하거나 안 해버리거나의 리스크 있었죠. 그거는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모든 자산은 지금 60%의 대출이 있잖아요. LTV에. 이게 만기 5년이면은 5년 차에 다시 유사한 금액이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이 돈은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다면. 근데 시점에 갑자기 뭐 LTV가 55로 줄거나 아니면 아예 리파가 안 되거나 뭔가 이슈가 터져버리면은 원금 갚아야 되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대출 관련 지금 리스크인 거예요. 아까 임차 관련 리스크랑은 좀 다른 거죠. 이번엔 대출 관련. 그래서 리파이낸싱 하는 경우 대출 금리가 바뀌어서 일단 제대로 금리는 전체 원금 그대로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금리가 더 높아지면은 우리의 배당 지원은 줄어들 거죠. 그래서 리파 시점에 현재랑 동일한 수준으로 할지는 불명확하다. 이건 리스크죠. 더 이자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이자가 내려가면 좋아지는 거고, 그게 리스크라는 거고요.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LTV 60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산 가치의 60%인데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담보 대출이 덜 나올 수도 있죠. 대출 금액이 감소될 수도 있죠. 이 경우 감소됐구나가 아니라 대출은 만기에 전액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새로 대출 받았을 때는 뭐 100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갚으려고 봤더니 이번엔 95의 대출이 나온대요. 그렇다고 얘를 95만 갚으면 남은 5를 안 갚았기 때문에 디폴트예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서 끌어와서 갚던 뭔가를 갚던 못 갚으면 디폴트인 거죠. 그래서 쿨하게 대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수습을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은 대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뭐 금액 감소, 대출 금액 감소 둘 다의 리스크를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했네요. 1번, 2번 리스크를 둘 다 한 방에 3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어쩌거나 그래서 전체 금액이 모자르면 결국은 대출금 미상환, 일부 미상환 포함이 준 거죠. 미상환율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디폴트죠. 디폴트 망했다와 사실 유사한 단어죠. 이런 당사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서 디폴트 나면 채권자들이 뭔가 행사를 할 테고, 그랬을 때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우리 주주권자의 가치는 뭐 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나아가죠. 죄송합니다. 리파이낸싱 실패하는 경우 뭐 결국은 이거죠. 담보 제공된 부동산 강제 처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럴 경우 강제 처분 가격이 뭐 현저히 싸거나 어쩌고저쩌고 되면 우리 에쿼티는 왕창 손실이 날 거다라는 뭐 어차피 부동산 에쿼티 소유자의 당연한 리스크를 언급한 겁니다. 네, 그러고요. 환도 이제 썼어요. 환율도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고요. 환도 이런 걸 체크하는구나 해서 17번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되게 글씨를 전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 리스크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썼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외국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환율 변동 위험 축소를 위해서 통화 스왑이나 또 포워드 선도 계약이나 포워드 같은 장애파 생산품을 통한 통화에 대해서 원화와의 해지를 실행할 계획이래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보통 원금의 한 50에서 80% 수준, 배당금의 50에서 100% 해지를 하진 않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간대요. 그래서 통상적인 계획이 이렇다. 뭐 미래에셋 펀드의 통상적인 거고요. 그러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비율은 개별적인 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리츠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리츠는 우리은행, HSBC 제일은행과 장애파생경 계열의 기업은 계약을 통해서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50에서 80% 사이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모리츠 기준으로 원금의 50%, 배당금의 50%에 대해서 5년에 포워드를 했네요. 아까 포워드 아니라 통화수합이나 포워드를 할 건데 여기는 통화수합을 했고, 원금은 50에서 80% 수준이 계획인데 여기서 실제는 50% 했고, 배당금 매 분기 매년 나오는 배당금도 50에서 80인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50을 했고, 레인지 내에서는 제일 적게 해지를 한 거죠. 그런 개념, 이제 실질을 여기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냥 이건 정보성으로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환이 이거 끝이 아니죠. 롤오버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롤오버 리스크를 썼나? 환해지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치 하락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거는 환해지 자체의 리스크네요. 환해지라는 개념 자체는 환율 하락할 때 막아주는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 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의 방향이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이 됐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하지만 가만히 놔뒀으면 환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환 방향이 좋아지는 해지 해놨으면은 그 플러스도 못 얻죠.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만큼 플러스를 날리는 게 해지 계약이니까요. 당연히 해지 계약. 그런데 누가 또 험담하나 보죠. 환에서 야, 너가 환해지 안 했으면 우리 플러스 얻었을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누군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뒤에 같이 상승하는 거를 못 먹는 그런 거를 버리는 역할도 있어요 라고 이제 환해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언급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빠졌는데 이제 롤오버 시점, 롤오버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여기 또 언급돼 있고요. 지금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일단 그 메인 리스크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이런 17번처럼 요약 내용이 1번부터 쭉 있고 개별 내용이 다시 뒤에 내용에서 더 디테일하게 있으니까요. 이런 거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번 이번엔 주식시장 관련 리스크는 이거 사실 이건 저는 읽지는 않을게요. 주식시장 관련 리스크는 저희가 자산이 아무리 좋아도 저희는 상장된 거죠. 상장됐으면은 실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그 주식시장 거래소에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5,000원에 샀는데 아무리 봐도 5,100원의 가치가 있어 보여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4,800원이면은 어쩌겠어요. 주식시장이 하락세거나 주식은 다 쓰레기야라는 이상한 시장이 왔거나 그러면 리츠라고 별거 없겠어요. 리츠여서 덜 떨어질 수 있어도 주식시장의 대세 하락에서 리츠 혼자 독야청청 우상향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리츠도 어쨌거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급락했을 때 우리 거가 별 이슈가 없었어도 결국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우리의 그 원금이니까 그게 하락하면 아무리 지금 앞에 열심히 개별자산 백날 분석하고 개별자산 환이 다 좋아지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니까 다 필요 없고 상장된 주식에 있는 주식시장 자체가 개박살 났을 때 손실 볼 수 있다. 그거는 결국은 그거죠. 분석을 백날 해도 또 주식 상장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단기적인 주식시장 영향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초월해서 또 걸리는 리스크인 거죠. 이거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리스크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간과하지 말라. 당연한 건데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날 분석해서 열나 좋고 너무 좋고 되게 좋고 자산이 최고네 했는데 그 완전 안전한 했지만 막상 주식시장이 박살 나면 같이 완전히 그 비례해서 내려가지는 않지만 같이 내려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배당주가 박살나는 시장에서는 리츠는 주로 배당 주식이라고 평가되니까 그런 개념, 주식시장 자체의 리스크를 간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개별 자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결론은 1번부터 20몇 번까지가 있는 그 투자 설명서 엄청 많은 내용 중에 앞에 거의 요약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건데요. 이 내용만으로도 대체 투자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했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대체 투자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직 좀 공부해야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의 리츠 투자 설명서를 찾아서 거기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리츠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나열한 수많은 리스크들이 그게 진짜 대부분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포인트를 내가 체크하면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란 말이 맞나요? 어쨌거나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투자 설명서는 항상 좋은 공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